네, 3차 실습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날씨 예측이 상당히 이제 많이 정확해졌죠. 비교적 몇 시에 비가 온다면 거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돌발적인 기상은 잡아내지 못하죠.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린다든지 이런 것도 잡아내지 못해서 기상청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예측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기상으로서 중국의 상황,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발생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상, 미세먼지 농도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대기환경 전담위성을 띄웠어요. 작년 띄워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진도 우리나라 보내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정밀 측정을 해야 되고 예측 기술을 이제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런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산업구도 특히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텐데 되도록이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바꾼다든지 특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처럼 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녹색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발생 측면을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시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자전거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바람길을 통하게 한다든지 고층 빌딩을 지을 때에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호대책,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실내 공기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미세먼지는 이제 국제 공조가 중요하죠.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국가 우리나라만의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면 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 이런 것을 이제 무심 지역이라는데 이런 건 중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만 관리를 아니라 통합적으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체 이해성 같은 경우 연구라든지 또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서 설명했다시피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과 저감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국가 전반적인 정책인데 앞에서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평상시에는 전반적인 저감 대책을 하는데 고농도 기간 12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특별히 어떤 비상 대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가스 5등급 차량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히 하는 거고 비상 단계가 왔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계절관리제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관리 권역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대기관리가 수도권 위주였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주로 수도권에서 주로 이제 70, 80%가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그 확진자가 대기도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또는 도시 발달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대기에 관련 법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꼭 수도권만 일하는 게 중국의 영향이나 도시가 발달됨으로 해서 특히 충청도 지역에 대단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도권 인근에는 충청도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또는 전주라든지 이런 그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특별히 더 권역별로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기관리 권역에 대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역 내에서 자동차, 노경유차 관리, 아까 뭐 5등급 차량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또는 건설 기계에 대한 관리. 그동안에 자동차만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 관리가 이제 꽤 소홀히 했었는데, 이런 쪽도 이제 관리를 했다니, 이게 되게 경유차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목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들, 선박들에서 나오는 연료들, 이것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총량제. 총량제라 뭐라면, 지금 이제 특히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그 대기오염 총량제는 각 그 공장마다 이제 그동안에 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던 어떤 그 평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공장은 이만큼만 배출하고 그 이상을 배출했을 때는 특별히 어떤 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 하는 그런 게 총량제예요. 그래서 각 어떤 사업장에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총량, 그동안에는 뭐 카드뮴 또는 납 또는 어떤 그 농도별로 아까 말한 질소산업, 황산업 이렇게 각각 어떤 농도 규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그 오염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총량관리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사업장 관리에 대한 미세먼지 시행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018년 대비 약 4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정부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까지.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누구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20만 원 이상 이것을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LPG를 사용한다든지 LNG를 사용한다든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일반 가정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 또는 도시의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도시의 열섬,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람길을 만들고, 이렇게 크린로드 여기 나오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크린로드에 대한 설명을 했죠. 크린로드, 대구에 대한 크린로드인데 광주도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어요. 물론 몇 개가 없지만은. 그 다음에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일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기를 만들어서 바람이 유통이 잘 되면 그런 오염물질은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 또 이것은 필요할 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공부만 참석을 했는데 민간도 확대를 했다는 거고, 수송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도 배출가스 등급 운영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 대책이라든지 경유차 대책이 또 이렇게 강화를 했다. 근데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 의무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는 이제 경유차를 살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간 1톤 화물차도 LPG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5등급 차량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사업장도 친환경 에너지 일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컨트롤 타워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책 조정을 했는데 민간 합동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하겠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원인 규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특히 정보센터에는 기상청과 환경청이 과학원이 조인돼서 만든대요. 그래서 기상과 미세먼지를 합쳐서 국제 협력도 이렇게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다는 이유는 바람길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산소를 많이 배출하게 하고 탄소를 흡수하게 하고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이익을 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평균 25.6% 정도 저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40% 정도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만큼만 저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빌딩을 밀집해서 지은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숲을 만들어서 바람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흡수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바람길이 만들어지면서 확산이 많이 돼서 도시 열섬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다양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이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닌다든지, 건강에 좋으니까 걸어다닌다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물론 자전거를 유럽처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확보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분야고요. 대중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걸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 인프라를 잘 갖춰줌으로써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밀폐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극출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결국은 현재 전기는 모두 거의 대부분 현재 석탄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아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줄이는 데 전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데 필터 교환 주기라든지, 또 주방 홍두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필터 청소 자주 해야 되고요. 조리시에 환기 잘 하셔야 되고, 야외에서 쓰레기 태우지 않는 거, 생활 주변에 식물을 많이 심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 같지만 미세먼지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소가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계속 이것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약 500에서 600개 정도 우리나라에 측정소가 있다. 여기 보면 도시대기, 도시변 대기, 국가별 배경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주로 여러분들한테 현재 표출되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표출되는 그 미세먼지의 농도는 거의 다 도시대기예요. 도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건물의 1층 내지 3층 높이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들을 우리한테 표출해 주는 거고 도로변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국민들에게 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20-30% 정도 도시대기보다 도로변 대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농도라는 것은 뭐 백령도라든지 제주도에 저 사람이 안 사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데 배경농도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측정소를 말하고 중금속만 별도로 하는 것, 산성비에 관계된 것만 별도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집중 측정소는 백령도에가 있고요. 백령도에 주로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평가하기 있는 거고 서울이라든지 광주, 제주도 이런 데 이제 지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유성을 쏘았다고 그랬는데 그 국가에서 위성을 싼 이유는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 물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현재 천리학 EPO라는 위성을 쏴서 성공해서 현재 이제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내온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무사히 안착이 됐죠. 작년 2월 19일 날 쏘아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탑재에 대한 규모인데 뭐 해양 탑재체, 환경 탑재체, 해양과 환경을 동시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해상도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광주는 현재 15개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중증 도시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측정기 뭐 이렇게 있는 이것은 매년 2개 내지 3개 측정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측정소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냐면 구청별로 배치를 하고 있고 안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런 산단지역, 천단, 산단, 한양산단, 평동산 이런 산단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 2군데 있고 중금속만 이제 측정한 것이 4군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구별을 해서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 아까 중국소냐 또 어떤 공장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 없지만은 정책적으로 어떤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M 2.5가 초미세먼지인데 그 초미세먼지가 얼마인데 그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아주 미량 물질이 얼마 들고 알 수 없는 물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무기 물질이 얼마 있고 유기 물질이 얼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측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발생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측정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연계해서 이제 비기후지역이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주 전체가 똑같은 어떤 대기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생활 공간에 사람이 사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우리 사람의 키 높이가 코 높이가 되게 1m에서 2m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의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측정소가 옥상 3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 이제 거리 길만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20층 높이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30층 높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이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측정은 1층 높이 정도에 주로 이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측정 높이라든지 거리,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통 상황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학원가가 많이 있어서 학원이 시작될 때하고 학원이 끝날 때하고 집중적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나요. 이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저녁시간 이때 이제 밀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교통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비밀 분석, 생활인력 측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센서 개발이라든지 또는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측정을 해요. 여기 안에 이제 항원 항습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안테나처럼 쭉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이런 흡입 시설들 여기 안쪽에 측정 기계가 들어있어요. 측정 기계는 이것을 필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측정 값들이 표출돼서 나와요.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환경공단을 보내면 에어코리아나 정광판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에 표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에 센서를 단다든지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발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에 숲을 많이 만들고 공원을 많이 만들면 공기질이 또는 온도가 얼마나 상태는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결과들까지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푸른길 공원이에요. 푸른길 공원은 이제 강주역에서 효천역, 그러니까 강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효천역까지 과거에 이제 기차가 다녔어요. 이 기차가 하순, 순천, 여수로 가는 기차길이죠. 근데 이게 너무 도심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이전했죠. 지금은 강주역에서 효천역에 가는 기차길은 없어지고 송정역에서 서광주역이라는 곳으로 이전이 됐고, 서광주역에서 효천역으로 이제 이전이 됐죠. 그러니까 서광주역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럼으로써 이 길이 생긴 거죠. 여기를 이제 도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강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나무도 기증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디자인을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울창한 도시숲을 만들었어요. 그것들은 이렇게 그냥 가로수 만드는 길이죠. 그래서 강주역부터 시작해서 강주대 입구까지 이런 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공원으로서 정말 강주로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어떤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동참을 해서 여기를 만들었고, 특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름철에 2도 대신 4도 정도 푸른 게 일반 도로 지점보다 이렇게 온도가 낮게 돼서 도시 열섬의 완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진월동과 대군광장에서 광주대교까지, 그 다음에 광주역 입구에서 그 조대 앞에까지, 특히 그 서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서석교회에서 그 계룡동에 있는 금호타운 아파트까지 길을 한번 가보시면 계절별로 각각 특징이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중간에 카페도 있고 걸을 만한, 중간에 이제 동명동 카페 거리도 갈 수도 있고 아시아 문화장관도 갈 수 있고, 또 그 남강주 철도에서 옛날에 남강주역에서부터 대군광장 중간에는 양림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도시 이 열성을 완화하는데도 이제 숲이 직접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데이터로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소음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차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리를 그 막아주는 이런 나무들이 이제 차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5에서 28dB 정도 낮아진다는 것을 직접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도로하고 좀 더 먼 곳은 수리도 많이 무거워지는 것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가로수 주기라고 하는데 2dB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등산의 이제 그 숲의 역할을, 특히 건강 측면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 무등산의 지역별로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확대를 해봤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푸른 게 이렇게 그 지역별로 산책로의 이름을 정해봤어요. 특히 이게 이제 그 정심사에서 정심사 입구에 그 지금 국립공원 그 안내소 그 뒤쪽에 일수원지라고 있는데 일수원지 쪽은 편백숲이 이렇게 편백숲인데 여기는 국내 어디 지역에 되나도 그 뒤지지 않을 만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계곡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11시부터 2시 사이에 피톤치드 양이 많은데 여기는 밤에도 피톤치드가 많을 만큼 좋은 어떤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등산 등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얕은 그 일수원지 같은 경우는 산책하기 아주 좋고 특히 이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숲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이익을 많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 왜 이제 이런 식물들을 많이 놔두면 좋은가 하는 것이 공기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주로 우리 가정에 많이 있는 게 이렇게 그 아레카 야자나무, 그 다음에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파키라, 그 다음에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가는주, 인도콩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많이 그 길드는 식물들인데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새집 증후군이요. 새집 증후군, 벽지라든지 이런 데 가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현저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블랙링크라는 게 빨간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하실 때 거의 그대로 있죠.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 나무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벤제는 관음죽이라든지 이런 야자나무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별로 저감 그 효과를 봤을 때 스킨답서스가 피 이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안스리움,
부피가 작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절대량을 따지면 많이 제거를 한다. 스킨답스가 잘하기 잘하는데 물을 거의 안 주고 그냥 방치는 되는 것이 스킨답스나 이런 것들이죠. 스토키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 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재배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저감하는 데는 정책적으로도 잘 측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량을 줄이고 국제적으로 협력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숲이라든지 이런 거 녹색 공간을 유지한다든지 도시의 어떤 계획을 바꿔서 환경을 잘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 제거하는 때 어떤 식물들의 역할이라도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자시 수강하시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이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